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항모 굴욕 힘자랑 나섰다가 수준 차이만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4월 들어서 항공모함의 힘자랑이 한창입니다. 제1호 항모인 랴오닝함은 최근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실시했고 산둥함도 차잉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의 보복으로 태평양 해상에서 출격하여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산둥함과 같은 경우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만 동쪽 370km 해상에서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했죠.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회동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산둥함은 훈련이 끝나자 이번에는 동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괌 서쪽 710km 해상까지 진출했죠. 여기에 산둥함은 일주일에 거쳐 140회가 넘는 젠 15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대만을 지원하는 길목을 차단한다라는 훈련을 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가 괌 근처였기 때문에 괌에서 지금 대만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항공모함 그리고 여러가지 군단을 해상에서 막으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산둥함이 원거리 종합작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했다. 대만은 이제 도간에 든쥐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둥함과 랴오닝함의 훈련에 대해서 미국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힘자랑을 나선 중국의 항모의 수준 차이만 노출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석에도 여전히 중국 항모에 대한 방심은 금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속해서 항모의 기술의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안심되는 것은 중국이 미국 정도의 수준을 올라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럼에도 중국은 찍어내듯이 해군 함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계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항공모함의 유무,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해상 문제에도 겹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중국 항모 굴욕, 힘자랑 나섰다 수준 차이만 노출입니다. 이번 산둥함이 대만 포위 훈련 당시 미국의 니미츠함 항공전단이 370km 거리를 유지하며 중국군의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의 반응이 대박입니다. 여기서 중국군의 항모전단을 바라봤던 니미츠함의 항공전단이 산둥함의 이동 경로와 정반대인 서쪽으로 항해 남중국해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산둥함의 감시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맡긴 것이죠. 자신들이 굳이 중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의 감시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크리스 미거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4월 10일 미국 기자들에게 니미츠 항공전단의 서태평양 공해와 상공에서 안전하고 책임있게 훈련을 전개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 해군연구소 뉴스도 2명의 국방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산둥함에서 출격한 전투기와 미국 사이에 안전하지 않는, 말하자면 위험한 상호 접촉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미국 항모전단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국군과 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이죠. 미국이 감시를 일본 해상자위대에 맡긴 것은 취역 후 4년 만에 서태평양으로 나온 산둥함 기초체력 훈련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간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2019년 취역 이후 한 번도 원거리 지원을 나서지 않았죠. 이 때문에 산둥함이 근본적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부실 시공의 의혹도 제기되었었죠. 2021년 6월 인공위성 사진에 조선소에 들어간 산둥함의 항모 갑판이 찍혔는데 이 사진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산둥함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부실 시공의 의혹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그 그림인데요. 이 인공위성에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둥함도 이러한 여러가지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죠. 이 때문에 대만 포위 훈련이 끝난 후 바로 괌 근처로 이동해 야간 함재기 이착륙 등 고난도의 훈련을 소화한 것입니다. 야간 함재기 이착륙, 이것은 주간 함재기 이착륙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작전의 수행으로 중국 본토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원양까지 진출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점을 세계적으로 입증해 전 세계 자신의 항모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라는 점이죠. 자, 지금 이게 산둥함의 이동 경로, 그리고 니미츠함의 이동 경로, 4월 초 중순의 이동 경로인데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4월 초에 지금 산둥함이 이쪽 근처에 있었죠. 그리고 니미츠함은 이쪽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둥함과 같은 경우는 괌 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쭉 이동해오고 이렇게 이동했었는데 보세요. 니미츠함은 그 반대쪽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냥 안 보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괌 근처에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 자체를 안 보고 누구한테 맡겼다? 일본한테 맡겼다. 바로 일본한테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일본 너희들이 한번 감시해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랴오닝을 비롯해서 중국 자체 개발 항모인 산둥함을 이렇게 대수롭게 보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소련 항모의 근본적인 약점 때문.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은 구소련의 항모를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항모 전단들이 미국군의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죠. 중국 항모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애소련 바랴크 항모를 개조해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으로 취역시켰습니다. 원래 이 선체는 1985년 구소련의 니콜라예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미콜라이우 조선소에서 6만 톤급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2번 함으로 소련이 1991년 12월 25일 붕괴한 후에 재정난으로 1992년 공정률 70%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항공모함을 구입을 했고 1998년 중국이 홍콩의 작은 회사를 앞세워 마카오에 해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2천만 달러에서 구매, 2002년 다롄 조선소로 가져와 10년간의 개보수를 거쳐서 항공모함 랴오닝함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체 자체가 러시아산 선체, 구소련의 선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선체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개조가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산둥함은 이때 배운 항모 건전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설계, 제작한 첫 국산 항모라는 것입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외관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산둥함은 랴오닝함보다 갑판이 함교, 그래서 외부를 지켜보는 높게 서 있는 건물을 함교라고 하는데 이 함교를 대폭적으로 줄인 것이죠. 이 때문에 산둥함은 랴오닝함에 비해 전투기 탑재 대수를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갑판 아래 함재기 적재 공간을 설치하는 등 서방식 설계도 도입했고요. 랴오닝함과 같은 경우는 젠 15 24대가 올라가는데 산둥함은 이 1.5배인 36대를 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산둥함은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항행에서 그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를 약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스키전 부대, 두 번째는 구동 엔진, 세 번째는 함재기가 그 약점이
제대로 드러났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접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스키점프대입니다. 구소련으로 유산으로 남아있는 스키점프대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이전에 나와있던 그림을 한번 보는데, 중국 첫 항모 랴오닝함 재원이라고 지금 나오고, 끝부분에 여기 스키점프대가 나와있는 그림, 그리고 여기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스키점프대 향수, 그래서 캐터필터 없이도 항공기 이륙 가능, 그래서 12도의 각도를 줘서 올라타기 쉽게, 평평하면 그대로 바다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만재배수량, 경락교 면적 이것보다 추진기 자체가 증기 터빈식이다 라는 거죠. 최고 속력은 시속 59km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키점프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S소련식 스키점프대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함재기의 이륙 중량 제한입니다. 함재기 자체가 이 비행기죠.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자체가 그 자체의 추력으로 그대로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외부의 힘이 없이 그대로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함재기에 탑재되는 무기나 아니면 연료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륙의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활주로가 짧은 항모의 특성상 스키점프대를 이용해 이륙하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체가 무거워지면 항공기가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함재기의 이륙 중량 제한은 함재기에 다른 문제를 파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의 탑재 감소. 무게를 무조건 줄여야 되니까 무기의 탑재가 당연히 줄어야 되고 여기에 탑재되는 연료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함재기에 덩치가 큰 전자기기 탑재도 불가합니다.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의 특성상 지금 스키점프대만 의지해 이륙하려면 일반 우리가 공항을 보면 활주로가 길잖아요. 이 긴 활주로를 이 항공모함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길어지면 항공모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륙하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하니 무장이나 적재 연료도 줄여야 되고 덩치가 큰 조기 경보기나 그리고 전자기기 등의 탑재도 불가합니다. 즉 전투기의 무장도 최소화해야 되고 적재 연료도 줄여야 되니 항속거리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격력도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인도의 경우 항모에 스키점프대를 설치하고 또한 어레스팅 와이어를 장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키점프대인데요. 스키점프대와 같은 경우는 위로 12도 정도 올라가 있는 형태. 그래서 이 올라가 있는 추력을 받아서 공중에 뜨기 편하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어레스팅 와이어 같은 경우는 뒤에 딱 잡아줘요. 그래서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고 어레스트 와이어가 탁 풀리면 촥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어레스팅 와이어가 끊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 어레스팅 와이어가 만약 끊어지게 되면 바로 그대로 추락하겠죠.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키점프대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기나 전자기를 이용한 캐터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전투기를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력으로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즉 전자기식 세총으로 전투기를 날려보낸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항공모함 안에 전자기식 세총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인도와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어레스트 와이어도 세총 형식이지만 이거는 전자기식이 아니고 그냥 공회전을 시켜서 이 공회전에 시킨 힘을 가지고 그냥 쭉 올라타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 덕분에 남중국에 순환 배치된 레이건 함과 같은 경우는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릅니다. 반면 산둥함의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은 그 절반에 미치는 28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연료와 무장이 줄어들면서 작전 변경도 짧아지고 전투력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항모 전투력을 가늠하는 척도인 출격 횟수, 즉 소티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산둥함은 이번 훈련에서 약 평균 20회 정도의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니미츠함의 하루 평균 출격 횟수가 120회 정도이니 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죠. 거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5일 정도. 오가는 데 들어가는 연료량을 감안하면 지금 일직선으로 그 편도만 할 수 없잖아요. 편도만 할 수 없고 중간에 기착해서 연료를 받지 않는 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때문에 그 중국과 같은 경우도 남중국해의 여러 섬, 특히 섬에 솔로몬 제도가 있는데 솔로몬 제도의 자국군이 주둔해서 여기에 군사기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 기착을 해서 여기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거기까지 맞게 되면 연료량을 감안하면 실제 작전 기간은 7일 전후까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의 핵 추진 항모는 이론적으로 수년 동안 연료 보급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 항모는 항모 전단 뒤에 지금 자체 연료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급함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연료 보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랴오닝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괌 해역 훈련을 할 때 이러한 보급함으로부터 4번 기름을 보급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산둥함과 같은 경우도 보급함이 한 대가 뒤따랐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약점 때문에 황수강 전 대만군 참모총장이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항모가 작전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미사일 고속정 등을 이용해서 연료 보급함을 격침시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진로 자체가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뒤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모의 작전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재기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베껴 만든 함재기 젠 15의 성능도 논란거리입니다. 전투기 중량은 미국 함재기 F-18 호넷, F-35C 등에 비해 무겁고 동력 성능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동력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추력을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리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작전 반경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스키드 부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탱크를 줄여 작전 반경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함재기까지 무겁기까지 하면서 작전 반경, 함재기에 대한 작전 반경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여러가지 중국의 약점이 때문이라도 이러한 소식이 들려도 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성능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항모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항모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 작년 6월 진수한 세 번째 항모 푸제남은
미국 포드급 항모에 장착하는 전자식 캐터필트를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아직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미군에 그리고 우리나라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F-35를 모방한 스텔스 함재기 젠-35를 개발 중인데 이 젠-35가 푸젠함에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죠. 스텔스 함재기라는 것은 전자기기에 대해서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또한 중국이 유일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위협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 항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 항모와 같은 경우는 넘어야 될 마지막 관문인 핵 취중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동력을 쓰는 푸젠함이 세계의 전자식 사출기인 캐터필트를 제대로 가동할 만한 전력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캐터필트, 이것은 추력을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기가 필요한데 이 전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즉, 캐터필트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생산하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갖춰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별도의 디젤 발전기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별도의 디젤 발전기를 만든다면 이것을 만드는 전기를 만드는 연료, 디젤, 즉 석유의 소모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연료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이 연료를 탑재하는 이곳에 용량이 커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항공모함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좁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중국군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인 야오청도 지난해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푸젠함은 만재 배수량 8만 톤인데 연료 적재량이 그중 4분의 1인 18,000톤에 이르고 연료 보급선까지 따라 붙는다 라고 하면서 항모 운항에 문제는 없겠지만 전자식 사출기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핵추진 항모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인 스샤웨이는 1만 톤급인 핵 잠수함용 핵추진 기술은 확보했지만 8만 톤급인 항모를 운영할 출력을 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복해야 될 기술적 난제가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항모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갖추고 핵 추진 항모까지 개발하는 데는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그 내에서는 중국 항모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왜?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내에 있기 때문에 연료 보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상기지에서 발진하는 조기 경보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항모 킬러 미사일까지 동원하면 충분히 미국 항모 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걸 보십시다. 지금 이번에 항모 출격이 있었어요. 산둥함 그리고 랴오닝함 이 두 대의 출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실히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 중국에서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죠. 어떤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냐면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대중에게는 대만이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올 때까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항모를 출동시켜야 되고
광 근처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막아내야 대만을 점령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전문가들도 대만을 점령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발트 3국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죠. 이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그들이 헤쳐나가느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대 관계를 더욱더 유지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길을 꺾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유럽 정상회의도 지금 곧 열릴 것이고 G7 정상회의도 곧 열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느냐,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고려해서 볼 내용이 있고, 특히 항모는 이번 깃발을 날리고 왔는데 광 근처에서, 그런데 그들의 단점만 오히려 드러내게 하고, 미국이 쳐다봤더니 별로 볼 거 없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고, 이것을 일본에게 맡겼다. 일본 너희들이 맡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